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요즘에 거시경제 어떤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중요한 어떤 전환을 앞둔 포인트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진단해 주실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촬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희 백훈종 이사님의 이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채널 저희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계속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오늘 아침에도 10km 뛰고 왔어요. 10km요? 예, 매일마다 10km를 뛰시는 건가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그래도 나가요. 와,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는 제목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에. 일단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그 이상을 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을 진짜 내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무엇이 가치 상승의 원천인지, 이게 왜 그러면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되어서 약간 제2의 인터넷으로 발전을 할 건지, 이렇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제 첫 번째 책이 있었어요. 네. 22년에 발간한 건데 그 책의 내용을 보강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증보판이라고요. 네. 웹 3.0 사용 설명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웹 3.0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의 기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제 그 내용에 일단 현재 버전, 지금 날짜 기준의 어떤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22년만 해도 벌써 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엄청 윈터라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에 치중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ETF도 출연되고 하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믿음과 확신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좀 침체 국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한번 크게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씩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3월 달에 한번 저희가 73,000달러라는 신고점을 찍었죠. 네. 그 다음에 5월 달에 71,000불, 그리고 또 5월 말에 7만 불, 이렇게 아마 3번의 탑을 형성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린 상태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주봉으로 1년 차트를 보면요, 약간 그 탑이 점점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이 그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다가 뭐 줄 긋고 이런 거 잘 못하긴 하는데 그 정도 트렌드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결국 약간 상승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비트코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연초보다는 없다, 이건 확실한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같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또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그러니까 한 달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플러스 전환했지만 뭐 0.몇% 수준이긴 합니다. 나스닥 지수만 마이너스 1% 정도인데, 그래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잘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안 가는 이유는 또 뭔가,
이런 것도 되게 답답하시고 할 것 같아요. 경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지표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단박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 국채의 금리입니다. 이 주가나 비트코인도 물론 경기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 시장 자체의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더 직접적인 지표는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2년 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할 때부터 그 역전 폭이 커져서 2년물 금리가 10년물 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상화 단계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뒤집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0%로 가고 있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었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상화돼서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 22년도에 이게 다시 정상화될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는 거죠. 다시 0%로 수렴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좁혀지고 있냐?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경기를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국채 트레이더들은 지금 당장 국채 금리로 내 수익률을 락인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결정을 뒤로 이연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예를 들어 5%였어요. 지난 2년 동안은. 근데 그게 3% 후반대로 내려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돈의 시간 가치가 내려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내가 10년 동안 돈을 여기다가 락업해 놓을 때 5% 정도는 수익이 나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기대치가 3.9%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래에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경기를 비관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 바로 국채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거다 안 올 거다라는 질문을 그 국채금리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보면은 상당히 많은 국채 트레이더들은 리세션이 온다고 예상을 한다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더 내려가야 되겠죠. 지금 뭐 3.9% 정도라고 해서 뭐 리세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국채금리가 다시 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0%대 근접하게까지 내려가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는 미국의 기라성 같은 국채 트레이더 그 기관 투자자들은 확실히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난 3년, 2년, 3년 동안 쭉 올라가던 국채금리가 꺾여서 완전 브레이크아웃 했어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고 있다는 말은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니까 국채 불마켓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국채 불마켓이 왔고 금리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안전자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초입에 일단 있으니까 저는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시점 자체는 맞추기는 좀 어렵죠. 네. 시점 자체는 맞추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불황이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히 들어요.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주도주들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팔로우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 나스닥 지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나스닥 지수가 이 매그니피선트 7 AI 그 대장주들이 가격을 다 밀어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S&P 500 지수라고 하는 미국 500대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지수로 보면 이 그동안 매그니피선트 7을 비롯해서 IT 대형주들이 거의 그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지표를 하나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게 그 500개 기업 중에서 S&P 500 지수의 수익률 자체를 넘어서는 수익을 올린 기업 개수가 기업의 비중이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네요. 네, 그게 그리고 역대 최저치랍니다. S&P 500 지수가 생겨난 이후로.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주도주 쏠림 현상이 심했던 장세였는데 그러네요. 그게 지난 8월 6일자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 네. 지표가. 근데 38%로 올라왔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주도주가 스몰캡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몰캡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라고 그렇죠. 하는 중소형주 그 지수도 지난 한 2, 3주 동안의 수익률이 4%나 돼요. 되게 높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을 더 들여다보면요. 제일 안 나가는 섹터가 럭셔리, 명품주들,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캐링그룹 이런 곳들 안 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안 됩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미국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주가 지난 1년 수익률로 보면 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 되고 있느냐? 켈로그 시리얼 아시죠? 그거 만드는 켈로노바라는 회사 주가가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생필품, 음식료, 코카콜라, 그 다음에 3M 같이 뭐 생필품 만드는 곳, 프록터앤갬블, P&G죠. 세제 만들고 막 이런 곳. 굉장히 이런 생필품 저가 소비재, 그리고 의류, 자라, 그 들어가 있는 인디텍스라던가, 그 다음에 유니클로 들어가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던가,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갭 이런 곳들 주가도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 변경됐어요. 저가 소비재, 음식료, 필수 소비재로. 재량 소비재, 임의 소비재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동안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소비의 엄청난 대상이었다면, 제일 큰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재량 임의 소비재들은 더 이상 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잘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불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황의 끝은 당연히 저는 리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황이 이미 왔고 또 거품도 많이 껴 있어요. 부채가 많이 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지금 가계 대출 규모가 740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지난 보름 동안에만 4조가 늘었답니다. 이게 다 어디로 나가는 대출이냐? 부동산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요즘 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고 하면서 막 신고가 형성하고 막 이러니까 또 대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에서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이제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네. 당분간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불황의 끝에서 대규모 부실 대출, 뭐 대출 부실 사태 이런 걸로 번지면서 터질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론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현금 가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 카드론 비율을 늘리고 있고, 카드론 계속해서 연체율도 부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뭐 그래서 일단 현재는 불황이다. 근데 불황이 뭐 우리 같이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잘 이제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실 거고, 아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손님은 좀 덜 오고,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요즘 뜨문뜨문 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좀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드시 리세션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2020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질문이 네. 경기 침체가 오면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아마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올 것 같고, 경기 침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모르게 오겠죠. 뭐 또 이제 연준은 대응을 늦게 할 것이고, 저는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도 대응 늦게 했었고, 그래서 22년에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때 너무 자신 있게 인플레이션 is transitory라고 막 하면서 잠깐 왔다 갈 거라고 했는데 틀렸었죠. 맞아요. 그게 또 저는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준은 어차피 대응하는 기관이고 선제적으로 뭐 예측해서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이 완전 고용이라는 듀얼 맨데이트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에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포인트 또는 정말 상황이 안 좋다면 0.5%포인트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늦은 대응일 가능성이 커요. 이미 시점 자체도 늦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할 여러 가지 액션들도 더 급하게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러면은 진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진짜 확실히 경기 침체다 이 상황이 왔을 때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양적 축소 완전 중단,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렇게 3단계로 갈 겁니다. 요때 양적 완화, 마지막 단계의 양적 완화 단계에서 아마 위험 자산이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 양적 축소 중단하거나 이럴 때는 연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경기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이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가격들도 되게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이제 모든 위험자산의 가격이 막 50%, 60%씩 빠졌는데 그게 3월이었습니다. 근데 3월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죠. 그리고 유동성을 말 그대로 시장에다 퍼부었습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둘 다 쓰면서. 그래서 시장이 21년 말까지 그렇게 상승장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비트코인이고 주식이고 할 거 없이. 근데 저는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세게 발생하면은 연준이 가만히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기네가 늦게 대응했고 그거를 일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주식과 위험자산 같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들은 크게 반등할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변동성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가 사실 바잉 모멘텀, 바잉 기회, 저가 매수 찬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블랙 먼데이 때처럼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처럼 막 20%씩 빠지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용기를 내는 자만이 이제 진짜 상승장이 왔을 때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를 원래는 50bp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고개에 들었습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로는. 그러다가 지금 연준 위원들이 또 나서가지고 아직 아니다 하면서 선을 그으니까 이제는 시장에서도 9월 달은 25bp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아있는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중에서 한 번 정도는 B컷을 해서 전체적으로 오랫동안에 한 1%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어쨌든 B컷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또 오히려 시장이 더 부대낌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B컷을 기대하거나 B컷에 대한 어떤 위험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런 대기 수요가 많이 없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또 미국 주식시장의 현금 비중이 또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저는 큰 걸 시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로도 돈이 가 있지 않고 현금 대기 자산이 있다는 거는 지금은 그냥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깐 피해 있을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B컷을 예상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걸 일단 의미를 하는 거고 B컷이 있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발을 빼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랄까 연준의 대응은 이미 늦었고 B컷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그 위험자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됐구나라는 거를 연준이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더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아까 세 단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양적 축소를 갖다가 이제 중단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거 시기를 전망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이 양적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린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생각나는 지표가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미 자영업 연맹에서 중소기업 경기 인덱스를 또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 구매 관리자 지수. 네. 그것도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을 그 구매 관리자들이 각 기업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덱스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자영업자들도 하는데 자영업자들 인덱스는 최근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 22년 요럴 때 코로나 때 워낙에 힘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23년, 24년 오면서 경기를 낙관하는 그 인덱스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럭셔리 자동차는 안 되지만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저가 의류, 그 다음에 여성들의 소비, 특히 이제 화장품, 주얼리 이런 것들은 주가도 좋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오히려 더 화랑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고가보다는 저가로 많이 옮겨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소비의 주체만 변경됐지 소비 자체는 줄지 않고 있고 그게 미국의 리테일 소매 판매 결과 7월달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 보면서 그러니까 예상치가 0.3%가 그랬는데 0.03이었나? 그런데 0.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한참 상회에서 나온 덕분에 야 이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소비가 줄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경기 침체까지 가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황을 견디면서 이제 연준도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불황을 충분히 시장이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돼야 1년 정도는 지나야 지금부터 이제 진짜 소비도 꺾이고 투자도 안 돌고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카드로 다시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연준이 이제 금융 안정을 좀 꾀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1%, 2%씩 좀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스케줄이나 아니면 정도를 맞춘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무브이긴 한데 그냥 제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보수적으로 몇 번 이렇게 단행을 하다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하다가 진짜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빅 자이언트 이상의 1% 이상의 컷을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양적 완화를 천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님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먼저 먼저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늘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뒤늦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쓴다는 거죠. 그때서.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연준이 분명히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써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 네. 연준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결국.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관련 이슈는 뒤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 지정학적인 이슈를 먼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들 비트코인에 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아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며 그리고 안전자산이고 뭐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정의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솔루션이죠.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솔루션이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솔루션,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솔루션. 그 지정학적 위기나 인플레이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솔루션이라는 게. 좀 그래서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금 같은 게 대표적으로 대체제죠. 네, 금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위를 획득한 그리고 피지컬한 어떤 실물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가장 확실한 거, 가장 안전한 거 이런 걸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비트코인은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렇게까지 시장의 지위를 획득하지는 못했어요. 소수의 비트코인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비트코이너들은 또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금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믿을만하다는 걸 알지만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수는. 네, 다수는 그저 가격 상승을 바라고 잠깐 동안 투자하는 위험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직 대체제는 안 됐고 솔루션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도 솔루션으로 정의하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 만약에 진짜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도 문을 닫아서 출금이 안 되고 뭐 정부도 이제부터 국민들이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 이러면서 가끔 이제 뉴스나 TV에서 틀어주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여전히 출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느냐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스가 당연히 나오니까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솔루션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으십니다. 하지만 가격은 요동치겠죠. 그럴 때 가격은 당연히 요동치고 그래서 대체제가 아직 아닌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동의 전쟁 문제라던가 비슷한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기로 커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유럽 사태인 것 같아요. 유럽의 영국에서도 이 반 이슬람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뭐 유색인종 차별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 상당히 이건 종교적인 어떤 대립이라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이티와 이슬람이
완전히 그 유럽 본토에서 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슬람이 많이 이주해 갔어요. 그동안 이슬람 중동에서 중동의 봄, 아랍의 봄이다 이러면서 막 민주화 사태 터지고 했을 때 유럽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난민을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인구가 프랑스 파리에만도 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꽉 차 있는데 이제 동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그 정신을 관통하지 않고 동의하지 못하는 이슬람 쪽에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둘이 섞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제 완전히 양 극단에서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만 가열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그냥 전쟁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동전 게다가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복병이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을 어떻게 이용해서 북한이 소요 사태를 벌일 수 있다라든가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고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씩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일 겁니다. 당연히 출렁일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거를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 이거 나도 패닉셀 하고 나갈 타이밍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이제 부자와 빈자가 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뒤에 적혀 있네요. 부자는 비트코인을 사고 빈자는 비트코인을 판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빈자는 그때 패닉셀을 합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가 인류를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 보면 되는데 솔루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아무리 월드워 3가 터져도 그 월드워 3를 통해 잘 살아남아서 그 다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솔루션은 언제나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번영이 찾아왔죠. 예,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급량, 그 다음에 신기술, 전화기, 팩스밀리 머신, 뭐 복사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던 완전히 이제 미국의 경제 번영기가 찾아왔던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기회로 보고 선제적으로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대체제는 아니지만 정말 완벽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로 보고 사면 그 사태가 끝났을 때 그래서 평화가 오고 다시 안정한 시기가 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무조건 다시 오릅니다. 그럴 때 그 수익을 과실을 따먹으려면 기회를 잡아야겠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뒤에서 해보고 조금 더 악재 관련된 부분들이나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이제 좀 본격적인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침체된 요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거시경제 이슈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블랙먼데이에서 가격에 큰 폭의 하락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주범으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는지 아직까지 뭐 진행형인지 궁금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일단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가에 아주 싼 값에 일본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일본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건너서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차익 거래를 했던 이 헤지 펀드들이 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엔화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엔화를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엔화로 되갚을 때 더 비싼 엔화를 지급을 해야 되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수익률 폭도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0%에 빌린 자금이 이제 0.25%가 됐고 그렇죠. 이쪽 미국은 지금 오히려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도 줄어들고 엔달러 환율 때문에 오히려 되갚아야 될 때 더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위험성이 퍼지면서 위험한 생각이 들면서 이 헤지 펀드들이 자산을 내다 판 거죠. 그렇죠. 달러 국채라던가 아니면 달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패닉셀이 나온 거고 일본 주식시장이 더 큰 패닉셀이 왔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한번 나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폭락하는구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는구나. 일본 주식시장 박살나는구나.
미국 시장도 많이 박살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났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 일본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코스피는 왜 이렇게 막 박살이 나냐. 이거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 모든 곳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 블랙먼데이에 많이 빠진 자산일수록 엔캐리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주말까지 껴서 3일 동안에 20%가 빠졌죠. 코스피 지수 15% 빠져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걸렸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런 곳 대기업들이 막 10%, 11%씩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엔화, 저가의 엔화를 빌려서 정말 선진국 그런 위험 자산들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엄청난 부채의 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부채를 빌린 거거든요. 부채로 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일본은 하고 있고 완전 제로금리 정책을 지금 10년간 고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언젠가 무너지면은 이제 어떻게 무너지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지금 다시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3%, 3.5%인가요?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계속 동결만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5.5%까지 금리를 쭉 올려놨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은 내릴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가계부채가 높은 게 아니라 정부부채가 높은 국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때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에는 유로존 위기 터졌죠. 그래서 두 국가는 가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는 쫙 거품을 빨아들였었어요. 그래서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 거품을 걷어냈고 대신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들이 다 그 빚을 감당하면서 경기 진작을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외환위기 맞고 민간이 한번 쫙 거품을 걷어내면서 재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2008년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근데 그 이후로 이제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럴 동안에 가계부채가 쌓였어요. 정부 부채가 이 경기 진작을 이끈 주체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단기간 안에 흔들릴 수 있는 암초를 만나면 무너질 수 있는 침몰할 수 있는 배 같은 거고 그래도 정부 부채는 몇 번 때려 맞아도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이 오면은 뭐 전 세계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온다고 봐야겠죠. 미국이 소비를 안 해주면은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자 심리 가라앉고 소비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침체가 올 텐데 그때 과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경기 안정을 위해서 못하죠.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금융 안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기준금리를 뭐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해도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더 이상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안 빠져들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심각하게 저 금융 안정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일본도 지금 도쿄 부동산 가격 난리거든요.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실 대출 사태 번지고 대출 억제해야 된다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 코스피, 무너지고, 일본 니케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풍파가 있을 때 좀 더 안전띠를 꽉 조여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많이들 먼저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올리니까 그냥 그게 고스란히 순식간에 파급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언제든지 한번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결국은 책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또 중요한 바이데드 기회로 또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비트코인은 한 번도 전 저점을 뚫고 가격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클의 전 저점을 뚫고 다음 사이클의 저점이 형성된 적이 없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사이클의 고점을 항상 뚫고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4년 주기로 가격이 올랐죠. 그 동안에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인이 블랙 먼데이 때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온체인 지표로 보면은 정말로 온체인 고래들이나 이 기관들이 이렇게 바이더딥 구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집량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연구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큰 손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게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증거입니다. 항상 사이클의 상승장 초입이라고 할까요? 그 초입에는 장기 투자자들, 그 다음에 고래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매집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쭉 가격이 올라서 이제 유포리아, 환희 단계라고 하죠. 네. 보통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환희 단계라고 부르는데, 네. 비트코인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일반 대중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그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막 들어오는 단계가 그 환희 단계입니다. 그때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그 장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넘기고 고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가죠. 이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한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73,000불로 3월 달에 뚫고 73,000불로 터치하고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들이나 고래들이 74,000불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다, 그게 끝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굳이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1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개수가 100만 개가 넘거든요. 맞습니다. 2023년에 그렇게 넘어서 지금 꾸준히 그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도 사이클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고래들은 생각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 우리가 SEC에서 매 분기마다 이 13F 보고서에서 신규로 이제 주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분기 13F 보고서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서 새롭게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았고,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니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또 460억 원 어치를 갖다 담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전 세계에서 가장 AUM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연기금에서도 이 비트코인 노출량을 많이 늘렸는데,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과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 관련주들을 매집하는 것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지난 2분기니까 4, 5, 6월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 5, 6월 가격이 안 비트코인 좋았는데. 가격이 마이너스 12%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많이 샀다. 그 13F가 1분기 결과로 보면은 1,400개 기관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ETF에. 근데 2분기 13F에는 1,900개 기관으로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체 ETF 투자자 비중에서 개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분기 때는 개인이 80%, 그리고 기관이 20%였어요. 근데 2분기 때는 기관이 24%로 4%포인트 늘었고, 그만큼 개인이 빠진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이 비중도 늘렸고, 개수도 늘어났고, 게다가 전체 이 기관들 중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기관들 중에서 66%가 1분기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과반 이상의 기관이 비트코인 ETF에 더 증액을 하거나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또 ETF들의 역사들을 봤을 때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요. 신생 ETF가 이런 거를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를 굉장히 기관들은 보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미래에 그리고 기관들도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위험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조금 포지션을 조정하는 일도 잦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 꺾이면 바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러는데, 또 2분기 13F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드바이저, 자산관리사의 비중이 6%에서 9%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사들은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장기간 가져갈 수 있게 고객에게 추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ETF의 어드바이저 자금이 9%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네요. 그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나가려고 하는 또는 고점만 맞춰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빠르게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이너의 관점에서 저 같은 비트코이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려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직까지 많이 그거를 반영하고 기관의 수요 자체를 많이 반영을 하진 않고 있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 물밑에서는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바이더딥을 하는데 나도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같이 바이더딥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력들과 그리고 분석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 꾸준히 물량들을 늘렸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망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다시 반등할 것인가, 요 얘기는 시장의 뭐 여러 기관들의 의견들도 다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크립토컨트 보고서에서는 온체인 어떤 지표들이라든지 과거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4분기에는 뭔가 좀 흐름들이 이제 시작될 조짐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세 상승장 랠리가 크게 온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뭔가 이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탈출하고 나아갈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 즉 어떻게 보면은 뭐 9월부터 해서 4분기 전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즈널리티 관점에서 보면은 연말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이 현금 지금 그 보유량이 미국 주식시장 대기자금 중에서 현금 비중이 가장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많이 넘어오는 시즌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됩니다. 원래 여름은 좀 슬로우해요.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도 나스닥과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들도 많이 좀 떠나 있고 휴가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 이코노믹 액티비티 자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안전한 곳에다 파킹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랠리를 준비하는 어떤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그 패턴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온체인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굳이 그동안 항상 반복되었던 시즈널리티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연말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일 것 같아요. 11월 5일에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9월달 FOMC 결과도 한 번은 컷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이 패드워치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25%포인트, 0.25%포인트 컷은 여전히 뭐 70% 정도 확률로 점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크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결과, 뭐 만약에 트럼프 현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관련한 여러 공약들을 지금까지 내놨기 때문에 또 내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또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게다가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바이더딥을 해놨죠. 그 다음에 고래 투자자들도 역대급으로 물량을 늘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또 한동안 반감기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해시레이트가 다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굴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그리드 안정성을 통해서 수익률 안정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안정적으로 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이제 채굴자들이 수익률 안정성을 찾았다는 거는 큰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방금 이제 대선 관련된 말씀도 간략하게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가 해리스가 이제 다시 역전을 하나 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가
지금 또 오늘 아침에 폴리마켓 결과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폴리마켓 조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관점들,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걸 밝히지 않은 데다가 또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약간 카더라 통신으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들까지 실었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이 두 사람이 당선됐을 때 각각 좀 시나리오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누가 당선되든 올라갈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거고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조금 더 늦게 올라갈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돈을 풀 거예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감세를 주장하죠. 그리고 보유 관세를 네. 매겨서 이 미국 내에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기업들 대상으로는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뭐 소비 여력은 오히려 늘어나므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와중에 국민들이 불만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달래려고 할 겁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 이게 통하네라는 거를 이미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국민 지원금 얼마 또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지원금 형식, 뭐 감세 지원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금 형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좀 불려주는 정책을 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해리스는 더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 정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네. 거기에 나온 해리스의 경제 정책들을 일부 보면은 거의 베네수엘라급의 퍼주기 선심성 공약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 지원금 정책들의 금액을 오히려 올리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부채, 국가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거든요. 더 크게 빠르게 급격하게 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래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고 그거를 이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트코인 가격은 좀 기대감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해리스가 당선되면 그런 건 아예 없어지겠지만 대신에 해리스 후보는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죠. 국가 부채를 더 많이 늘려서 시중에 유동성을 더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발생할 거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의 호재가 될 거라는 장기적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되더라도 맞습니다. 결국은 해리스가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이든보다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겠지만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책적인 과정에서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대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최근에 이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이 스페이스에서 엑스 스페이스에서 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보셨나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 거기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그 fight, fight, fight 그거예요. 이제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워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 워키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뿌리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나서 트럼프 그 X 대담을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이 귀를 스쳐간 다음에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싸우자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가 우린 지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지금 지지를 하는 걸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정책들 그리고 미국 내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현안을 다룹니다. 근데 뭐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미국을 결국 지금 단순히 그냥 부자와 빈자 뭐 이렇게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 갈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인종차별으로 포장된 DEI라고 하죠. 네. DEI 문제, DEI와 연결된 게 이제 워키즘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들이 좋다.
네, 이런 내용이 주로 이제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과 굉장히 관계된 것으로 또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채굴자들의 항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앞서 해시레이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최근에는 해시리본 인디케이터 지표도 다시 이제 양전환을 하면서 뭔가 흐름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제 채굴자들의 항복이 마무리가 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이 지표가 등장하니까 또 어떤 기관은 곧 이번 달에도 최고점 경신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채굴자 항복 시그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채굴자들의 항복 시그널은 장기간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드 안정 이후에 수익률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아무리 중소형 채굴자라 하더라도 그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굳이 팔지 않는 그런 패턴이 항상 반복되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는 중소형 채굴자들이 많이 시장을 떠났고 대형 채굴자들만 오히려 이제 승자 독식 현상으로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시레이트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디피컬티 어드저스먼트, 채굴 난이도 조절 때문에 난이도도 많이 내려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중소형, 심지어 솔로 마이너 같은 개인 채굴 기들까지 시중에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해시레이트도 복구되고, 그다음에 채굴 난이도 다시 왔기 때문에 많은 채굴자들이 이제 그 안정적인 수익 안에서 비트코인을 굳이 내다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 디지털 같은 대표적인 미국에 있는 대형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게 또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예상 모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오히려 중단을 했을 정도로. 그게 뭘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앞으로 수익성이 좋을 거다라는 시장에 이제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해도 저리에 2%밖에 안 된다고요.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회사채 금리가 2%니까 이 회사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했을 때 높은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굴자 주식은 당연히 채굴 그 회사가 분기 보고서 같은 데서 약속한 내가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겠어라는 목표치를 잘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을 하면은 주가에 엄청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를 아주 높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굴자들의 생산성, 그리고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계속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결국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다 나중에는 이어지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를 나눠봤는데, 정말 대부분의 요인들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상승 쪽으로 대부분의 어떤 시그널들이 향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스를 하나만 뽑으라면은 이사님 어떤 걸 뽑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 저는 그거 같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 선진국들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 침체 먹구름이 진짜로 제대로 들이우는 그런 시그널이 딱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확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스금스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승 모멘텀을 타려면 확실성이 증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확실성이 오히려 더 저는 플러스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시그널. 이거를 그리고 진짜 대세상승장으로 이끌어주는 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중앙은행들의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죠. 이제 올해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 전과 2019년, 20년과 비교했을 때 그 기준금리 인하라는 언급을 하는 그 중앙은행들의 장들의 입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가 언급되는 횟수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컷만 많이 안 했을 뿐이죠. 근데 미국만 안 하고 있지 사실 유럽 ECB도 했고, 영국 중앙은행 했고, 뭐 스위스, 캐나다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늘고 있어요. 이 모멘텀, 이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이 결국 미국도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후행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확실해졌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고서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의미한 정도로 한다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미리미리 할 겁니다. 되겠지만 그럼 결국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명확해졌을 때, 이 불확실성에서 더 확실성이 강해졌을 때, 그때가 결국은 연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이고, 그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카드들을 가지고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은 결국 그 기점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때 위험 자산들의 가격들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투자 전략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그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만들 텐데, 네. 그럴 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거든요. 네. 모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분이 쓰는 책인데, 네. 그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꼽으라면 장기적인 낙관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같이 비트코인을 오래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이 꼭 아니어도 돼요. 그게 알트코인이든 아니면 뭐 주식이든 뭔가 투자를 하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낙관성을 일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폭락을 해도 다시 복구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패닉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20% 정도 비트코인 가격 빠졌을 때 패닉셀을 할 정도면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알트코인들은 더 심하지만 상당히 큰 변동성이 휘말립니다. 그게 보통 상승장 초입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패닉셀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사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운명을 가를 거고요. 그 소수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맞습니다. 그때 제대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진짜 상승 고점이 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에 항상 휩싸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르는 날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어진다 했을 때 진짜 20% 이상 가격이 오르는 날은 며칠 안 돼요. 네. 3일 또는 10일 뭐 이렇게 요 정도 선이거든요. 요럴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은 요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정확히 맞춥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 개수를 늘리는 거죠. 개수를 늘려놓으면은 그런 크게 상승하는 며칠에 가장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요거를 또 이제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알트코인 얘기들을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제가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출연 주셨을 때는 업계에 굉장히 관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리플이 뭔가 소송의 마무리가 좀 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좀 가격이 이제 과거보다 조금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관점 변함 없으신가요? 리플은 계속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9월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KBW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 KBW 부대 행사로 XRPL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XRP 레저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거기 참석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불러주셨거든요. 거기를 저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왜 불렀나 이제 의아하긴 하지만, 거기 가서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행사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리플이라고 하는 그래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크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뭐 가격 상승이 올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그 네트워크죠, 하나의. 이 리플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서비스를 해볼 거다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어떤 이 기술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그 다음에 뭐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싱가포르도 있고 뭐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부대 행사를 열 정도면은 계속해서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네트워크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코인의 유시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뭐 리플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고 소송도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 펀더멘탈한 가치 상승이 가격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그 저변에 깔린 스타트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또 가격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송이 사실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못한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지방 법원에서는 SEC가 요구하고 있는 범칙금보다 훨씬 더 적은 이제 범칙금을 갖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SEC가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 뭐 항소를 하느냐 이런 기점들에 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정권의 어떤 지금 대선을 필두로 한 구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SEC가 항소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내부자들은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시선들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시니까 어떤 흐름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항소를 하지 않을까요? SEC가 오히려 네. 항소를 할 것 같다. 네. 항소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이제 게리 겐슬러가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 오히려. 다른 코인들에 집중하겠다. 이런 판단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게리 겐슬러가 그동안 이제 취해왔던 여러 가지 뭐 소송건들이나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리플의 소송을 드롭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먼저 듭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냥 지더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를 뭐 소송에서 이기고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C로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들은 또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요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은 맥락은 좀 다른 얘기인데 친 리플 변호사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존 디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존 디튼이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런을 쓸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의 기치를 가지고서 나왔는데 존 디튼이 아직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뭐 리플부터 해서 뭐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들이나 뭐 각종 이 암호화폐업계 중요한 인사들이 지금 아주 선거 자금들을 굉장히 많이 투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업셋을 이뤄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규제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약간이라도 변화될 조짐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매사추세츠 주 자체로라도 미국 전역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뭐 친리플 기업들 들어와라 여기에서 사업하면 법인세 깎아줄게 네. 뭐 이러면서 정치 후원금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책들을 내놓겠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또 기업들도 많이 갈 거고 글쎄요 윙클버스 형제는 제미나이 거래소를 운영하죠. 거래소도 뭐 거기에다가 지사나 뭐 그런 것들을 세워서 좀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아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아무래도 가격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죠. 그 주만 시작은 그 주에서 하겠지만 그게 다른 주로 번져나가고 어쩌면 당론으로 또 그게 채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겠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또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단기적인 이벤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거로부터 사실 자유로운 게 제일 좋은 목적지죠. 어떤 코인 가격이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거를 후원한다고 해서 더 밀어붙인다고 해서 밀어준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1차원적인 내러티브는 사실 저 같은 비트코이너 입장에서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젠다입니다.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누가 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이었잖아요. 네. 리플도 같은 지향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이 상승을 해야지 장기적인 지속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벤트들에 의한 깜짝 상승은 언제든지 다시 펀더멘털이 안 받쳐지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코인의 펀더멘털이 혹자들은 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디 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펀더멘털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 정도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더리움 얘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가격이 뭐 일단은 예상대로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그레이스케일 물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그 물량들이 아니라 뭐 점프 트레이딩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단기적으로 던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ETF가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쭉쭉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은 솔라나한테 일단 좀 이 모멘텀을 잃고 있는 모멘텀 상실의 원인이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이나 뭐 ETF나 이런 것보다는 솔라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솔라나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대비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밈코인이 막 상승할 때 밈코인이 연초에 크게 상승한 밈코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밈코인들이 다 솔라나 기반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스비 비싸지, 게다가 트랜잭션 저기 속도 느리지 이러니까 이제 밈코인 생태계도 솔라나로 가서 발행을 한 거죠. 근데 솔라나가 한 번씩 이제 블로우아웃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이 서버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블록을 쌓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렇죠. 다행히 올해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트랜잭션이 아직 별로 없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봐야 됩니다. 진짜 불장이 오면 솔라나도 또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더리움에 있었던 그런 그 밈코인 생태계가 솔라나로 넘어와 줬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솔라나에서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USDC 또 최근에 발행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솔라나에서 발행돼서 거기에서 많이 트랜잭션이 오가고, 또 페이팔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네, PYUSD. PYUSD. 그것도 솔라나에서 거래량이 이더리움 거래량을 능가했더라고요.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그래서 가격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일단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비트코인에다가 하죠. 근데 저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좀 아예 종류가 달라요. 그렇죠. 이건 어떤 우위 그런 것들보다도 결이 다르다 완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도 가능하고 뭐 월드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도 되고 알트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NFT도 발행되고 디파이도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 있는 다른 체인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이더 슬래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1년 차트를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못 간다. 왜 못 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코인이라는 어떤 전체 비트코인과 물론 알트코인은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묶기는 싫지만 비트코인을 대장주로 보고 알트코인들을 이제 중소형주로 본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다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혼자 가고 있는 지금 갈롬갈 델롬될 상황이거든요. 솔라나도 물론 많이 갔지만 솔라나는 그 이더리움의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가져와서 상대적인 가치가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코인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 볼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ETF도 나왔고 수요 자체가 많이 기존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기존에 없었던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 둘을 비교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 대비해서 절하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그럼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코인 시장 시가총액 한 뭐 2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그 안에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정확합니다. 예,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와서 솔라나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렇고요. 미국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붙어도 저는 이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솔라나한테 계속 이렇게 뺏기면서, 그리고 제3의 제4의 레이어 1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뺏기면서 가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이더리움이 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솔라나 펀더멘탈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과거 같은 위상에서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늘 보면 시장에서는 전체 흐름을 판단할 때 이더리움 대비 BTC 요 비율을 가지고서 흐름들을 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이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알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사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알트코인 섹터나 생태계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봤던 거는 톤이라 그래서 톤코인 맞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워낙 핫하죠. 뭐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핫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제 또 이런 곳으로 많은 돈이 가는구나 이렇게 흥미롭게 봤었고요. 어제였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가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스테이킹을 넣으면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자가 나오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네.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세큐리티 쉐어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세큐리티, 보안성을 쉐어한다, 나눈다 이런 개념인데,
POS 체인들, 스테이킹이 가능한 POS 체인들은요, 담보물로 맡겨지는 그 자산의 탈중앙성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스테이킹이 안 되니까 논외로 하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POS 체인들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다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 코인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를 믿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동안 공고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유도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POS 체인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뺏기고 있는 중이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진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산을 담보물로 걸어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논의는 업계에서 꾸준하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택스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비슷한 사이드 체인 프로젝트들은 많은데 이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컨셉이.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자체 블록체인에다가 넣고 자체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알트코인이 이자로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모스 SDK라고 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인터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이 이제 붙어서 그들 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하나의 체인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인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그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대상 담보물로 쓴다. 그리고 이자는 다양한 알트코인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생태계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게 런칭을 했는데 1000 비트코인을 모금을 했습니다. 네, 스테이킹용으로 모금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찾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그 온체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급증을 했습니다. 150배 급증을 해가지고 몇백 불이나 내야 300불인가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 관심도가 상당하네.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스테이킹 이자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기술적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모든 걸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러다가 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킹 이자, 비트코인을 넣고 스테이킹 이자를 받고 싶은 수요는 상당하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네. 아 그래, 비트코인은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자산이긴 하죠. 아니면 쓰거나. 네. 근데 이거를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는 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긴 하구나. 뭐 아직도 은행들에서도 비트코인 넣으면 이자 주고 이런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또 발전들을 통해서 새로운 활용성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테고, 아마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변화들은 또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늘 드리는 질문, 현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1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00% 비트코인 100%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번에 이 1억을 다 비트코인으로 투자하시는 것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 스매시파이에다 넣겠습니다. 스매시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넣으실 건가요? 한 30%로 하겠습니다. 30%는 스매시파이에, 70%. 스매시파이에다가 넣어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다 그 비트코인. 수익이 생기거든요. 네. 비트 넣고 비트 나오는 그런 전략이라서. 그럼 스매시파이 서비스 간략하게만 그냥 소개 가능하신 정도까지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크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딩 봇이 있습니다. 네. 자동 트레이딩, 알비트라지라고 차익 거래죠. 네. 이 차익 거래 전략인데 샤크라고 보는 상어. 네, 무슨 전략이냐면 옵션, 비트코인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빗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제일 큰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에서 옵션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현물 가격을 추종하긴 하지만 미스프라이싱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스프라이싱이 좀 크게 났을 때 진입을 했다가 그게 좁혀지면은 청산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근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손실을 보면은 아쉬우니까 제가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고요. 저도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저희 팀이 만든 거긴 하지만 한 30% 정도만 보수적으로 운용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링크 한번 밑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뭐 알트 불장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되게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선물 옵션 같은 거 손을 대신다거나 네. 이런 분들 그게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없던 돈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다음에 서울 막차다 이러면서 부동산 갑자기 투자하시고 갑자기 네. 이런 분들이 좀 요즘 주변에 좀 많이 보이거든요. 많죠, 요즘에. 그러지 마시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럴 때일수록 내가 그동안 공부해놨고 그 다음에 믿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꾸준하게 매집하는 그런 지금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니까 이럴 때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은 살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는 데 저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이러면서 조금씩 현금 흐름이 좀 들어와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시면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모았다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그걸로 비트코인 속 사고 하고.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뭐 어딘가에 고수익을 바라고 맡기거나 이런 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스매시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스매시파이도 비트코인 개수를 불려드리는 서비스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뭐 전 재산을 맡긴다거나 이런 위험한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개수 늘리는 데 집중을 하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지금 이 시점,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계속해서 모아서 비트코인의 물량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모시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이 시장의 현재 상황들과 거시경제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와 백훈종 이사님이 함께한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